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차 타고 멀리 갈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있죠. 바로 내비 찍기입니다. 조수석에서 신문지만한 종이 지도를 펼쳐놓고 저기서 빠져나갔어야 되는데 외치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 다들 기억하실까요? 이제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당연한 것들 중 하나가 됐는데,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낯선 곳을 찾아가는 일은 그 자체로 하나의 큰 도전과도 같았습니다. 면허가 있고 자동차를 운전할 수는 있어도 도로 번호를 외우고 이정표를 읽어가며 목적지를 찾아간다는 건 다른 영역의 어려움이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운전을 망설였던 모든 길치들의 구원자이자 수많은 운전자들의 동반자, 내비게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국내에 내비게이션이 등장하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약 30년에 걸친 역사를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죠. 그럼 가실까요? 일단 내비게이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장치를 먼저 짚고 가야 됩니다. 바로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죠. 미국이 군사 목적으로 개발했던 GPS가 1983년부터 민간 분야에도 함께 개방되면서 여러 분야에 활용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동수단, 항공과 선박은 물론 자동차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전에도 자동화된 지도 장치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나침반 센서와 차량 바퀴와 연결된 속도 센서를 조합해 그저 지도에 핑을 찍어주는 아날로그적인 장치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최적의 경로 안내를 제공하는 지금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기대할 수는 없었죠. 단 GPS가 개방됐음에도 여전히 차량용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하기에는 그닥 적합하진 않았습니다. 당시 GPS는 그 오차가 최소 수십 미터, 많게는 수백 미터에 달할 만큼 컸어요. 애초에 군사 목적에서 출발한 시스템인 만큼 민간에서는 정밀도를 어느 수준 이상 높일 수 없게끔 제한이 됐었거든요. 하지만 2000년 미국이 이 선택적 가용성이라고 부르던 의도적인 오차를 아예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내비게이션의 정확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했고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나라 도로에 내비게이션이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입니다. 1993년 현대전자가 일본과 미국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GPS 내비게이션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고, 뒤이어 쌍용정보통신 등 다른 회사들이 가세해 애프터마켓 제품을 내놓는 등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비슷한 시기 순정 내비게이션의 시대도 함께 열렸는데, 현대차 다이너스티를 시작으로 기아 엔터프라이즈, 쌍용 체어맨 등 최고급 세단의 옵션으로 제공됐죠. TV나 비디오 CD를 감상할 수 있는 기존 AV 시스템에 내비게이션 모듈을 추가로 탑재하는 시기였습니다. 당연히 가격은 상당했습니다. 일단 차에 모니터가 달려있다는 것 자체도 신기할 텐데 내비게이션까지 붙으니 옵션 가격만 차값의 거진 10에서 20%에 달할 만큼 만만치 않은 물건이었어요. 그리고 태동기 IT 제품들이 의뢰 그렇듯이 엄청난 가격에도 불구 품질이 조악했습니다. 지도 데이터가 달린 CD를 읽어오는 시기라 반응도 느렸고 GPS의 오차도 심했죠. 빠른 길 안내는커녕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새롭게 생겨나는 도로들이나 업소들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면서 그냥 자랑용 혹은 제조사의 경력음을 주는 용도였습니다. 카폰이 떠나고 찾아온 부의 상징이었달까요?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 앞에서 언급했던 GPS의 정밀도 이슈가 해소됐고 장식품에 불과했던 내비게이션이 구색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지도 데이터가 담긴 CD를 이용하긴 했지만 디스플레이가 커졌고 속속 터치 스크린이 도입되면서 조작도 편리해졌죠. 과거 고급 세단에만 한정적으로 제공했던 것과 달리 적용 범위를 중형급까지 확장하면서 선택의 폭도 넓혔습니다. 특히 GM 대우는 젠트라 같은 소형차, 심지어 경차인 마티즈에도 이 순정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제공했어요. 하지만 선택의 폭만 넓어졌을 뿐 그림에 떡인 건 매한 가지였습니다. 이번에도 가격과 업데이트가 문제였어요. TV와 비디오 플레이어, 오디오 시스템이 통합된 고가의 옵션 AV 시스템에 묶여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여전히 수백만 원을 상회했고, 수개월에 한 번 CD로 제공되는 지도는 시시각각 변하는 도로 사정을 반영하지 못했죠. 새로 개통된 도로가 내비게이션 상에 없어서 허허벌판을 달리고 있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이렇게 완성차 업체들이 내비게이션 보급에 죽을 쓰고 있는 사이 빈틈을 치고 들어온 건 바로 포터블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지니, 아이나비, 매피, 파인드라이브,
아틀란 등으로 대표되는 포터블 내비게이션이 이때 급부상하기 시작했어요. 순정 내비게이션이 가지고 있던 고질적인 단점들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제품이었죠. 애초에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값비싼 AV 시스템을 바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비게이션, 길 안내가 필요했을 뿐이죠. 포터블 내비게이션은 이 본질에 집중하고 가격은 다운, 순정의 반의 반도 안 되는 30에서 50만원 수준인데다 그마저도 더 내려가서 종국에는 10만원대 제품까지 나왔죠. 차량 내 다른 기능들과 연동할 필요가 없으니 소프트웨어는 가뿐했고, 가장 문제였던 업데이트 문제도 SD카드 메모리에 지도를 다운받아 넣는 식으로 간단하게 해결했습니다. 또 콧대 높은 제조사들과 달리 이쪽은 다양한 업체들이 점유율을 놓고 다투던 시기라 빠른 업데이트를 세일즈 포인트로 내세우곤 했습니다. 한 달이 멀다 하고 지도나 과속 카메라 업데이트가 이뤄졌죠. 무엇보다 휴대용이기 때문에 2차 저차 돌려가며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고요. 특히 이 무렵 개통된 DMB TV도 포터블 내비게이션의 흥행에 도움을 줬습니다. 기존 순정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AV 시스템에 포함된 TV 기능은 공중파 전파를 잡아서 보는 아날로그 방식이었는데요. 전파가 매끄럽게 잡히지 않으면 노이즈가 끼거나 화면이 일그러지기 일쑤여서 사실상 없는 기능이나 다름없었죠. 서울 같은 대도시를 제외하면 아예 신호조차 잡히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DMB는 보다 깨끗한 화질로 TV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 DMB 신호를 바탕으로 T팩으로 불리는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었고요. 여담으로 업무용으로 자주 사용하는 PDA나 심지어 휴대용 동영상 재생기인 PMP에 이 내비게이션 기능이 탑재된 제품도 있었습니다. 중학생 때 이게 너무 갖고 싶어서 공모전에서 받은 상금을 털어서 장만했던 기억이 있어요. 빌립이라는 회사 제품이었는데 아이나비 맵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타고 가면서 혼자 경로를 보기도 하고 삼촌차 탈 때는 비상용으로 쓰기도 하고 엄청 잘 썼는데 남아있는 사진이 이것밖에 없네요. 단 휴대용이라 단점도 있었습니다. 일단 차량 앞유리에 대놓고 붙어있다 보니까 이것만 전문적으로 털어가는 털이범들도 한때 기승을 부렸습니다. 지금처럼 경보장치가 잘 돼 있는 것도 아니니까 예전에 저희 집도 한번 털렸었어요. 포터블 내비게이션에 대중하는 많은 운전자들 또 예비 운전자들의 부담감을 해소해주면서 자동차 판매량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황금기도 오래 가진 못했는데요. 포터블 내비게이션이 이런 식으로 순정을 짓밟았더니 가격 깡패가 됐습니다. 완성차 업체들도 담백하게 기능에만 초점을 맞춘 보급형 순정 내비게이션을 속속 내놓기 시작한 건데요. 현대차의 소나타 트랜스폼, 기아 로체 이노베이션 등을 시작으로 100만원 초반의 가격을 내세워 선택률을 크게 높였습니다. 이후 기아 포르테와 르노 삼성의 2세대 SM3, GM 대우 토스카 등은 아예 100만원 미만의 제품을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었죠. 유명무실한 공중파 TV나 6매 CD 체인저 대신 지상파 DMB와 USB 음악, 동영상 플레이어로 대체해 원가 절감과 동시에 트렌드에 발맞췄어요. 상위 모델과 끝나누기를 하려고 후방 카메라를 빼는 등의 쫌스러운 구석이 있긴 했지만 무엇보다 실내 디자인이 깔끔하고 트립 컴퓨터 등 차량 내 각종 장치들과 연동된다는 장점은 그대로 남겼죠. 이 역시 초기에는 DVD, CD를 넣어서 맵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 일부 제품들이 있긴 했지만 이후 세대를 거듭하면서 지도가 담긴 USB 메모리로 아예 SD카드를 꽂아 넣는 식으로 변경되면서 편의성이 대폭 올라갔습니다. 애프터마켓 제품처럼 한 달에 한 번꼴로 업데이트가 되진 않았지만요. 포터블과 순정 내비게이션 두 시장이 동시에 성장하는 특이한 국면이 잠시 동안 이어진 시기였습니다. 한편 2010년 이후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내비게이션 시장을 덮쳤습니다. 비단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IT 시장과 우리네 일상에 있어서 가장 파격적인 변화 중 하나였죠. 네, 이 물건이 등장했습니다. 스마트폰 시대의 시작입니다. 굳이 수백만 원을 주고 내비게이션 제품을 구입할 필요 없이 GPS도 있겠다, 인터넷도 되겠다, 간단하게 앱만 설치하면 그날로 공짜 내비게이션이 생기는 거였죠. 단 처음에는 내비게이션 전용 앱은커녕 국내 실정에 맞는 지도 앱조차 제대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시장의 변화를 눈치챈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불과 수년 만에 엄청난 속도로 파일을 키우기 시작했죠.
이미 네이트 드라이브 같은 모바일 기반의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운영하던 SK텔레콤은 T맵 브랜드를 런칭해 지금까지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고, 아틀란과 지니 등 전문 업체들도 스마트폰에 대응한 내비게이션 어플을 내놨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이후로 포터블 내비게이션 시장은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업체들은 거치형 대신 차량에 직접 설치하는 매립 전용 제품을 판매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거나, 자체 카메라를 내장해 차선 이탈 경고, 앞차 출발 알림 같은 부분적인 주행 보조 장치, 세련된 그래픽으로 증강현실 기능을 구현하는 등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국내 및 수입 완성차 브랜드와 협업해 순정형 내비게이션을 공급하는 곳들도 있었죠.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스마트폰과의 정면 승부 대신 고급화 전략으로 틈새 시장을 노려 생명을 연장했습니다. 그나마 거치형의 수요가 있었던 건 단기 렌터카 업체들이었는데, 렌터카들도 그냥 스마트폰 거치대나 충전선 정도를 제공해주는 걸로 바뀌었죠. 요즘은 아예 내비게이션이나 디스플레이 오디오만 장착된 차량으로 출고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스마트폰의 침공이 애프터마켓 내비게이션 시장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사이 완성차 업체들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이 삶의 일부가 돼버렸습니다. 부드럽고 민첩한 스마트폰, 태블릿 PC와 달리 기존 순정 내비게이션의 느려 터진 반응 속도와 답답한 조작 편의성, 낮은 해상도는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없었죠. 그도 그럴 게 자동차는 대부분 개발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당시에 최신 프로세서와 하드웨어를 썼어도 막상 출시 때가 되면 이미 구닥다리 사양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1년 단위로 비약적으로 좋아지는 스마트폰에 당해낼 재간이 없죠. 완성차 업체들의 대응은 우선 화면의 대형화였습니다. 6.5인치, 7인치대였던 화면의 크기를 8인치, 9인치, 아예 10인치가 넘는 와이드 스크린을 속속 탑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시인성이 좋아졌고 그래픽과 내비게이션의 성능을 개선해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붙잡았어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도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T맵과 아이나비 등 전통의 강호에 이어서 2016년 다음 카카오가 김기사 서비스를 인수하며 카카오 내비를 출시했습니다. 전 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의 막강한 브랜드 파워, 포털 사이트 다음에 방대한 지도 데이터를 갖고 있었던 만큼 기존 내비게이션에 결코 밀리지 않는 상당한 완성도를 선보였고 금세 시장의 강자가 됐죠. 이외에도 KT의 원내비, 네이버 지도앱과 연계한 네이버 내비 등 준수한 성능의 내비게이션 앱들이 점유율을 다투고 있습니다. 몇몇 앱들은 과속과 급감속 등 운전자의 주행 패턴을 분석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부가 기능을 통해 보다 많은 사용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한편 이 무렵 혁신적인 변화가 또 하나 있었죠. 바로 스마트폰을 차량에 직접 연결해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는 폰 커넥트 시스템의 등장입니다. 초기에는 스마트폰 화면을 그대로 복사해주는 미러링 기능과 LTE 데이터를 공유하는 정도로 제한적이었다가 2015년을 전후로 아예 구글과 애플이 제공하는 차량용 소프트웨어가 직접 내장되기 시작했어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는 심플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차량에 연결만 하면 즉시 내가 사용하던 내비게이션과 음악, 팟캐스트, 통화 등 핵심 기능을 차량 내 화면으로 구현해주는 기능이었죠. 스마트폰의 최신 데이터를 사용하면 되니 딱히 순정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필요가 없게 된 셈이었습니다. 합리적인 소비자들을 사로잡고자 몇몇 완성차 업체들은 아예 내비게이션이나 TV 등을 제거하고 터치스크린의 후방 카메라, 차량 설정 등의 기능만 남겨 원가를 낮춘 디스플레이 오디오라는 옵션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했습니다. 출시된 지 10년에 가까운 제 말붕이에서도 최신의 지도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이 카플레이 덕분이죠. 이렇게 스마트폰과 폰 커넥트 시스템의 발달로 자연스럽게 밀려날 줄 알았던 순정 내비게이션, 의외로 굳건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순정 내비게이션은 화면을 키운 김에 오디오와 공조장치 조작은 물론 차량 설정같이 다양한 기능을 한데 묶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진화했습니다. 더 나아가 무선 통신 기능까지 내장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원격 조절할 수 있게 하는 등 끊임없는 메리트를 제공했어요. 내비게이션 기능은 여전히 고급 오디오 시스템을 포함한 고가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인질로 잡혀있긴 합니다만 현대기아차를 필두로 그 품질이 아주 매끄러워졌고 이제는 업데이트도 USB나 SD카드에 일일이 다운받아 넣을 필요도 없이 실시간 무선 업데이트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최근에는 신호 변경까지 남은 시간을 차량 안에서도 알 수 있게 했던데 이거 신기하더라고요.
특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비롯한 주행 보조 장치가 내비게이션과 연동되면서 과속을 예방하고 연료를 아낄 수 있게 주행한다든지, 차량 내 블랙박스 빌트인 캠이 지도 정보를 영상과 함께 저장하는 등 스마트폰이 대체하지 못하는 기능들로 차별성을 어필하고 있죠. 정작 길 안내는 스마트폰 내비를 쓸지언정 이 차량과의 연동 때문이라도 순정 내비게이션을 선택하게끔 판을 짠 거죠. 마지막으로 이후 다가올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초정밀 지도와 차량 간 통신,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술이 고도화된다면 단순한 길 안내 이상의 무언가를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미 지금도 티맵 등 많은 내비게이션 전문 업체나 완성차 업체들이 운전자의 주행 패턴을 학습해 성향에 맞는 경로를 추천해주고 있고, 빠른 길 안내에만 초점을 맞추던 과거와 달리 경치 좋은 길, 추천 맛집 코스 등 다양한 유형의 경로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FSD처럼 내비게이션을 기반으로 목적지까지 스스로 판단해 운전하는 것을 넘어 승객의 기분이나 건강 상태를 체크하거나 개인의 스케줄을 반영해 상황에 따른 이동 경로가 미리 설정될 수도 있겠죠. 혼자 출근할 때는 가장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경로로, 가는 길에 부모님을 모시고 가야 된다면 몇 분 더 걸리더라도 과속 방지턱이 최대한 없는 경로로 안내해 줄 수도 있겠죠. 이 밖에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와의 연결이 더욱 강화되어 차량의 시스템에도 접근이 가능해진다면 자동차라는 하드웨어를 활용한 재미있는 기능들이 많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풍경이 기대가 되네요. 자, 이렇게 약 30년에 걸친 내비게이션의 발전사를 훑어봤습니다. 커다란 지도를 대시보드에 펼쳐놓고 전국 도로지도 책자를 시트백 포켓에 항상 꽂아놨던 시절부터 연료 잔량을 계산해 주유소나 충전소를 경유지로 넣어주고 최적의 경로를 판단해 목적지까지 스스로 주행하는 FSD의 시대까지, 이렇게 보니까 기술의 발전에 따른 실생활에서의 변화가 확실하게 체감이 되는데요. 기술의 진보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과 스마트폰이라는 예상치 못한 침입자의 등장, 몰락할 줄 알았던 순정 내비게이션의 약진 등 여러가지 굵직한 사건들로 시장이 요동쳤던 부분도 이렇게 보니 참 흥미롭네요. 앞으로도 진화를 멈추지 않을 내비게이션의 다음 목적지는 과연 어딜까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인생의 첫 내비게이션, 또 내비게이션에 얽힌 여러분들의 추억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동승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